할아버지도 똑같은 목걸이 하고 계시네요. 앵벌이하던 소녀가 재벌 할아버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걸어준 목걸이였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6월 15일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귀를 찢을 듯 거칠었고 하늘에선 번개가 연달아 터져 나왔죠. 경기도 외곽국도 위로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엔 같은 또래의 여자가 긴장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엔 6살 소녀가 잠든 채 안전벨트에 몸을 기댄 채였죠. 소녀의 이름은 강서연. 목에는 작고 은은한 빛을 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그란 펜던트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서연이에게. 오늘이 바로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오전에 할아버지 댁에서 생일상을 받고 선물로 이 목걸이를 받았죠. 할아버지는 서연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고 안전했죠. 포근한 옷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아빠는 운전에 자신이 있었죠. 평소에도 이 길을 자주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빗길은 생각보다 미끄러웠고 가시거리는 형편없었죠. 와이퍼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불빛 하나가 미친 듯이 다가왔죠.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끽.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찢었죠.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고 뒷좌석에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죠.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한 바퀴 반을 회전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빗물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죠. 차는 도로 옆 비탈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상이 뒤집히고 또 뒤집혔습니다. 서연의 작은 몸이 안전벨트에 붙들린 채 이리저리 흔들렸죠.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고 어깨가 좌석에 찧었습니다. 아팠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으니까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뒤집힌 채로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천장이 된 상태였죠. 서연은 거꾸로 매달린 채 눈을 떴습니다. 앞좌석에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죠. 서연아, 서연아 괜찮니?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안전벨트를 풀자 작은 몸이 천장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바닥이지만 차가 뒤집혀 있으니 천장이 바닥이 된 거죠. 서연은 기어서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서연아 저기 창문 깨진 데 보이지? 거기로 나가. 빨리. 싫어. 엄마랑 같이 나갈 거야. 안 돼. 서연이 먼저 나가야 해. 엄마는 곧 나갈게. 엄마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절망도 함께. 엄마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딸만큼은 살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진 창문 쪽으로 기어갔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손을 베었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작은 몸을 억지로 밀어넣으며 밖으로 나갔죠.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진흙이 온몸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서연은 차 밖으로 빠져나와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서연아 도망쳐. 저 위로 올라가. 도로로 나가서 사람 불러.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꼭 사람 데려와야 해.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6살 아이에게 그 경사는 너무 가팔랐죠. 손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베인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진흙이 미끄러워 한 걸음 올라가면 반 걸음 미끄러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도로에 올라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주변은 컴컴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외곽 도로였죠. 서연은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었습니다. 누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가 오고 있었죠. 서연은 두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죠.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애가 왜 여기서? 사고 났니?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아래. 빨리 구해주세요. 남자는 서연이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비탈 아래로 뒤집힌 차가 보였죠.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었죠. 그 안엔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 누구 손녀지?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엄마를 구하는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강철민이에요. 빨리 구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죠. 남자는 강민수였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조카이자 철민건설 이사였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서연은 민수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왜 안 가요? 엄마 구해야 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회야. 하늘이 준 기회라고. 이 애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회사도 재산도 전부. 민수는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놀라 소리쳤죠. 뭐해요? 나요. 조용히 해. 민수는 서연을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쳤지만 어른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차문이 닫혔고 엔진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뒤로 한 채 빗속으로 사라져갔죠. 그날 밤 서연의 부모는 그 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죠. 그리고 뒷좌석에 있었어야 할 6살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외진 폐가 앞에 멈췄죠.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서연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이미 목이 쉬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민수는 서연을 폐가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민수는 서연을 바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당겨 떼어냈죠. 이건 내가 갖는다. 증거가 되니까. 싫어요. 할아버지가 준 건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무서워요. 하지만 민수는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폐가 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발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6살 아이 혼자.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 옷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감춰뒀죠. 며칠 뒤 조카 부부의 장례식에서 그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손녀의 실종 소식에 무너졌습니다. 수색대를 동원했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망 추정 판정을 받았죠. 강철민은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매년 6월 15일이면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었죠. 손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지하철 2호선 환승통로. 출근 시간대가 지나고 한산해진 복도에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선율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연주자는 9살 소녀였습니다. 이하윤.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교복처럼 보이는 깔끔한 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죠. 아이의 눈은 악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현 위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이올린은 아이 몸집에 비해 조금 컸지만 하윤은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아이 앞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문구였죠. 엄마 수술비 모으는 중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팻말 옆엔 바이올린 케이스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몇 장의 지폐와 동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윤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지나가던 직장인 한 명이 1,000원짜리를 케이스에 넣고 갔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 안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아이는 새벽부터 여기 서 있었으니까요. 학교는 일주일째 결석 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몇 번 했지만 하윤은 받지 않았죠.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윤은 물병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 아이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곡의 선율은 애잔했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지하 통로를 채웠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곡이었죠. 엄마는 자장가처럼 이 곡을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언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엄마는 이 선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윤도 이 곡의 제목을 몰랐습니다. 악보도 없었죠. 그저 엄마가 부르는 걸 듣고 귀로 익혀서 바이올린으로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곡을 들으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으니까요. 연주가 끝나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10,000원짜리 한 장을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하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나고 하윤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이제 점심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사람이 많아져서 더 많이 벌 수 있었죠. 하윤은 어깨를 한번 돌렸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서 있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투석 비용이 이번 주까지 입금되어야 했으니까요. 밀리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럼 엄마가 더 아파집니다. 하윤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밝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돈을 낼 수 있도록 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죠. 9살 아이의 얼굴에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각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병동 1인실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수진, 35살, 하윤의 엄마였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죠. 침대 옆 탁자엔 투석 스케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수진은 이 스케줄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서 투석 없이는 살 수 없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투석 비용도 문제지만 하윤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는 걸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살 아이가 엄마 병원비를 벌려고 거리에서 연주를 한다니. 수진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투석받고 나면 기력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펜던트였죠. 수진이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렸을 때 손에 쥐고 있었을 뿐이죠. 수진의 기억은 24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강변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경찰이 와서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진탕과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수진은 기다렸습니다. 1달, 2달, 1년,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였으니까요. 실제로는 11살이었지만 키가 작아서 더 어려 보였죠. 보육원에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수진.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없이. 보육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수진을 이상하게 봤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애라고. 수진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비 오는 밤, 차 소리, 비명, 그리고 어둠. 하지만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과 공포만 남았죠. 18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25에 하윤을 낳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도망갔죠.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수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윤은 수진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피곤했고 붓기가 심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장 질환이라고 했죠. 만성 신부전. 투석이 필요하다고.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윤을 어떻게 키우나. 그래도 버텼습니다. 낮엔 청소 일을 했고 밤엔 하윤과 함께 지하철에서 연주했습니다. 하윤은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었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 곡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하윤의 연주를 들으며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투석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졌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수진에겐 가족이 없었습니다. 기증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대기자 명단에 올렸지만 순서는 한참 뒤였습니다. 수진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펜던트 뒷면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죠.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뒤는 달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이 누구일까?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가족이 있었던 걸까? 그럼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버려진 걸까? 아니면 내가 도망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투석 시간을 알렸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투석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윤이 지금쯤 점심 먹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투석이 시작됐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혔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4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윤은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켤 거였죠. 엄마를 위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윤에게 이런 엄마를 둬서 아프기만 한 엄마를, 돈도 못 버는 엄마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윤은 지하철역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 2줄이 들려 있었죠.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엄마 거였습니다. 오늘 번 돈은 38,000원.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윤은 엄마 옆에 앉아 물컵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바이올린 줄에 눌린 자국이 선명했죠. 하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슬픔. 수지는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 수진의 전부. 밤이 깊었습니다. 하윤은 엄마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다음 달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흐릿한 글씨, 그리고 잊혀진 과거. 언젠가 누군가 이 목걸이를 알아봐 줄까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역 지하철 환승 통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윤은 여느 때처럼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운데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고 양옆으로 정장 입은 남자들이 호위하듯 따라오고 있었죠. 노인은 70대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목엔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철민건설의 창업주이자 대주주. 한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오늘은 강남역 인근 부동산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따라왔죠. 철민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으니까요. 회사로 돌아가서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귀에 익은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철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기 작은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곡은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곡은 자신이 만든 자장가였습니다. 30년 전 손녀 서연에게 불러주던 곡. 철민은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왔지만 철민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었죠. 하윤은 연주에 집중하고 있어서
철민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노인과 눈이 마주쳤죠. 철민은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철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혹시 이 아이의 엄마가. 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민의 시선이 하윤의 옆 팻말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엄마 이수진의 수술비 모으는 중입니다. 철민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서연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권 지폐 5장을 꺼내 하윤의 케이스에 넣었죠. 하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하윤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철민은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하윤의 목을 본 거죠. 거기 작은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은색 펜던트, 동그란 모양. 철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목걸이를 잡을 수가 없었죠. 하윤이 철민의 목걸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똑같은 목걸이 하고 계시네요. 그 말에 철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윤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항상 목에 걸고 다니세요. 철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철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서연. 그 아이에게 준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하나는 자신이 차고 있고 하나는.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손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니. 철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철민은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빠져나갔죠.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가는 내내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비서실장은 회장의 표정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었으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철민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수진이라는 환자 있는지 확인해. 나이는 30대 중반쯤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신상정보 전부 조사해.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와 목걸이 생각뿐이었죠. 서연이 정말 살아있을까? 기억을 잃고 이수진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찾지 못한 걸까 아니면 찾지 않은 걸까? 철민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발, 제발 서연이길. 철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를. 그때 차 뒤편에서 또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운전석엔 5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부사장이었죠.
민수는 오늘 우연히 삼촌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삼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죠. 혹시 그 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30년 전 그날 자신이 저지른 일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 애는 죽었을 거야. 산속에 버려졌는데 살아남았을 리 없어. 6살 애가 혼자. 민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철민은 회사가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죠. 넓고 고급스러운 집이었지만 철민에겐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부부는 3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손녀는 실종됐습니다. 그 이후 철민은 혼자였습니다. 철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 철민은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아기였을 때, 돌잔치, 새돌,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생일. 철민의 손가락이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6살 서연이 목걸이를 받고 웃고 있는 사진. 그 목걸이가 지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니.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목에. 철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서연이길, 살아있기를. 철민은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기도를 오늘도 반복했죠. 그날 밤 민수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하윤, 엄마는 이수진,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입원 중. 민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가 지금 35이면 나이가 맞았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병원 전산을 해킹했습니다. 불법이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나이 35, 과거 기록 없음, 24년 전 한강변에서 발견, 기억상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있었죠. 민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습니다. 펜꽂이가 넘어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열자 목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연에게서 빼앗은 목걸이. 민수는 30년 동안 이걸 숨겨왔습니다. 증거가 될까봐. 목걸이는 약간 변색됐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삼촌이 이수진을 조사하면 금방 알아챌 겁니다. DNA 검사라도 하면 끝이죠. 민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이수진을 없애든지 아니면. 민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죄가 다시 민수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불안에 시달렸죠.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사무실로 향했죠. 간판에는 KM 리서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마케팅 조사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사립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전직 형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정우. 철민과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우는 철민이 서연을 찾을 때도
여러 번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두 사람은 안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음이 잘 된 밀실이었죠. 철민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하윤의 사진과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정우는 메모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을 쳐다봤죠. 철민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과 관련된 조사인 게 분명했죠.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저 일을 잘 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수진이 정말 서연이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한다면, 철민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민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만약 이수진이 정말 서연이라면, 그럼 30년을 어떻게 살아온 걸까?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기억을 잃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민은 운전기사에게 서울대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다가갔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기억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같은 시각 민수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죠. 30년 전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어린 서연의 울음소리, 폐가에 가둔 그 순간,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삼촌이 진실을 알아내기 전에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목걸이. 약간 변색되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죠. 민수는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우는 조사 결과를 들고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철민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파일 표지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수진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 시 찍힌 CCTV 사진이었죠. 철민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서연과 닮았을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눈매가, 그 눈매만큼은 서연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24년 전 기록이 전혀 없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6월, 서연이 실종된 게 1994년 6월이었습니다. 6년의 공백. 그 사이 뭐가 있었던 걸까? 철민은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학교 성적표, 취업 기록, 그리고 하윤의 출생신고서. 모든 게 2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은 공백이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철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웠다. 누가? 왜?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그날 밤 그 길을 지나간 민수.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그 통증을 삼켰으니까요. 그날 오후 철민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눈을 보고 확인하고 싶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철민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철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6층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14호 문 앞에 섰습니다. 철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1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죠.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철민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지 몰랐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 뒤에 비서로 보이는 사람까지.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눈을 마주쳤죠. 수진은 철민의 눈빛에서 뭔가 강렬한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그리움, 간절함. 그 모든 감정이 노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은 수진의 목을 봤습니다. 거기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펜던트.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목걸이.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진지한 표정에 목걸이를 벗어 건넸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흐릿하게 남은 글씨.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서연이에게.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서연, 내 손녀, 살아있었구나. 철민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손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녀, 그럼 자신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수진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도 과거도 없는. 철민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빗소리, 차소리, 비명, 그리고 어둠. 수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철민이 놀라 일어났죠. 수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죠. 희미한 잔상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민은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날 철민과 수진은 체열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철민은 병원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조작을 우려했습니다. 민수가 손을 쓸 수도 있었으니까요.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철민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봐야 했죠. 철민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연이길.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신을 믿지 않았던 철민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병원에서 이수진과 만났다고, DNA 검사를 했다고. 민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손등이 부딪혀 피가 났지만 민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그 통증을 집어삼켰으니까요. 끝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들통날 것입니다. 민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검사실에 아는 사람에게. 하지만 상대는 거절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컸으니까요. 샘플이 여러 곳에 보관되는데 조작은 불가능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벽을 노려봤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죄가 드러나기 전에 민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수는 목걸이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일단은 숨기기로.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아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겠죠. 하지만 민수에겐 평범한 일상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저지른 죄가 그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그날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철민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집니다. 수진이 정말 서연인지. 철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상상했습니다. 만약 서연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아침 9시 철민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동행했죠. 차 안에서 철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윤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철민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윤은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의사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꺼냈죠. 철민과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 말에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 정말 서연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철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민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니, 가족이 있었다니. 수지는 철민을 봤습니다. 노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수진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죠. 70이 넘은 노인이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말렸지만 철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민은 수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그 손은 차갑고 여위었지만 철민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윤은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생긴 건가? 하윤은 철민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하윤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져서. 그날부터 철민은 수진의 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였고 신장 이식 대기 순번도 올렸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하지만 수진은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기억도 못하는데. 철민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기억해주지 못해서. 할아버지는 자신을 30년이나 찾아 헤맸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철민은 수진과 하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거절했죠. 수진에겐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갑자기 함께 살 순 없었습니다. 아직 낯설었으니까요. 철민은 더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그것도 거절했지만 철민은 강행했습니다. 보일러를 새로 놓고 방수도 다시 했습니다. 수진의 집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투석을 받았습니다. 철민은 자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죠. 과거 이야기를, 서연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철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수진은 신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엄마가 있었다니.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였다니. 어쩌면 하윤이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것도 그 피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수진의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게 차올랐습니다. 자신에게도 과거가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 철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의 부모 이야기, 교통사고 이야기. 철민은 말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으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자신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또 악몽을 꿨습니다. 비 오는 밤, 차가 뒤집히는 장면, 엄마의 비명, 그리고 어둠. 수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더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장면. 낯선 냄새, 소독약 냄새와 꽃향기가 섞인. 수진은 그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어딘가 맡아본 냄새, 머릿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 다음 날 수진은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철민도 궁금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연은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행방이 묘연했죠. 6살 아이가 혼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 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그날 밤 민수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철민은 사립탐정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하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이었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죠. 응급차가 왔고 하윤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민도 소식을 듣고 왔죠. 하윤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라고.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윤까지. 자신의 병이 하윤에게 유전된 거였습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민이 수진을 부축했죠. 하지만 수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이식이 필요한데 하윤까지. 돈도 문제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은 철민에게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하윤이만은. 철민은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하윤의 상태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였습니다. 투석으로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기증하기로. 나이가 많긴 했지만 건강했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죠. 수지는 울었습니다.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철민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노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그날 밤 수진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잠든 후 혼자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복도를 걷다 어느 방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꽃향기, 자스민 향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냄새, 꿈에서 맡았던 냄새, 아니 기억 속 어딘가에 있던 냄새.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이 소독약과 제스민 냄새. 수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 했습니다. 희미하게 누군가 자신을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차가운 바닥, 무서웠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누군가 자신을 가뒀습니다. 그날 밤, 사고 후에 수지는 철민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철민은 곧바로 받았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철민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철민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서연을 고의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철민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에 철민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민수, 역시.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함께 일했던 조카, 그가 서연을 숨긴 거였습니다. 철민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수가 왜 그랬을까? 왜 6살 아이를? 철민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자리,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쓰러졌습니다.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용서하지 않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로.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철민은 정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풀어 자신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서랍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증거, 이걸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수는 목걸이를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삼촌의 조사를 막아야 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자신을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간 남자. 누구였을까? 수지는 그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자신을 고의로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자신의 30년을 빼앗아 갔는지. 일주일 후 정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사고 당일 밤 그 일대를 지나간 차량 기록을 뒤진 끝에 민수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 있었죠. 사고 현장을 지난 시각은 오후 11시 30분. 사고 발생 30분 후였습니다.
철민은 서재에서 그 기록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가 사고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데려간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철민의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으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철민은 민수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주보고 따져 묻기로,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끄집어내기로. 다음 날 오전 철민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출근이었죠. 직원들은 놀라 인사했습니다. 철민은 바로 민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철민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회장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들어오자 놀라 일어섰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철민은 민수 앞 의자에 앉았죠. 둘 사이 책상 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었습니다. 철민은 오래 사람을 봐왔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알 수 있었죠.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철민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이었습니다. 민수 앞에 내밀었죠. 서류가 책상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외침이었죠. 철민도 일어섰습니다. 민수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민의 눈빛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무게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민은 민수를 한참 노려보다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삼촌이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하고 있었죠. 민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자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우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폐가 근처 약초 농장 주인을 찾아낸 거죠. 지금은 80대 노인이 됐지만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정우는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죠. 노인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노인에게 민수의 30년 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정황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민수를 가리키고 있었죠. 한편 수진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단편적이었지만 선명해졌습니다. 비 오는 밤, 차가 뒤집히는 순간, 엄마의 비명,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 수진은 그 얼굴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희미했으니까요. 그래도 윤곽은 잡혔습니다. 30대 남자,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 수진은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수지는 그 그림을 철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철민은 그림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민수. 철민은 확신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겼죠. 철민은 결심했습니다. 민수와 정면 대결하기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그날 밤 철민은 집으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둘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민수는 철민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재로 안내됐습니다. 철민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하이패스 기록, 폐가 토지 매입 기록, 농장 주인 진술서, 그리고 수진이 그린 몽타주. 서류들이 하나씩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민수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펜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철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민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쳤습니다. 따기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남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철민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철민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자유도.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민수를 연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철민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카였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소식을 듣고 철민을 찾아왔습니다. 철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철민을 안아줬습니다. 노인은 손녀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의 한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후회, 조카를 경찰에 넘긴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서재의 시계만이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유기와 감금,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 농장 주인 진술, 수진의 몽타주, 그리고 민수 자신의 자백.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수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전부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철민건설 부사장의 유기 사건, 30년 전의 진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철민과 수진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변호사가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사는 민수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친 것, 서연을 데려간 것, 폐가에 감금한 것, 그리고 30년간 숨긴 것, 하나하나가 무거운 죄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철민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아꼈던 삼촌, 이제는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징역 10년.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철민은 법정에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죠. 판결을 듣는 순간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늦었지만,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며 철민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민수의 구속 이후 철민건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사장이 범죄자가 됐으니까요. 주가가 흔들렸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철민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철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회사를 바로잡기 시작했죠. 민수가 진행하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철민은 경악했습니다. 민수는 재개발 사업에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건설 자재를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횡령한 돈만 수십억이었죠. 철민은 경악했습니다. 조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니. 철민은 모든 비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철민은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추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의 죄목은 늘어만 갔습니다. 유기강금 뇌물 횡령 배임. 형량도 늘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구치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 폐가의 어둠, 모든 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서연을 버렸을까? 회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민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서랍에 숨겨뒀던 목걸이를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증거품이 됐죠. 그 목걸이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데려갔다는 걸. 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추가 기소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0년. 출소하면 70이 넘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이 좁은 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철민은 민수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철민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아꼈던 조카, 이제는 죄인이 된 사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민은 회사로 돌아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실종됐던 손녀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로 지명할 줄은 몰랐죠. 철민은 단호한 표정으로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후계자라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영은 더더욱. 하지만 철민은 확신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뛰어난 경영인이었다고, 그 피를 받았다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후 수진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경영 서적을 읽었습니다. 임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빨리 배웠습니다. 똑똑했고 성실했습니다. 임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수진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수진에게서 보였습니다. 한편 하윤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철민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수진은 걱정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다는 게. 하지만 철민은 단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민의 신장이 하윤의 몸에 이식됐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윤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하윤은 옆 병상에 누운 철민을 봤습니다. 하윤은 병상에 누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철민은 웃으며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힘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생겨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한 달 후 철민도 회복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회사 일도 계속했습니다. 수진을 가르치며 매일 오후 수진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경영 철학을 전수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이 배움이었습니다. 철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놓친 30년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추가 혐의들이 밝혀지며 형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최종 판결은 25년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판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철민은 판결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카를 감옥에 보낸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정의는 실현돼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수지는 철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은 수진과 하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택의 넓은 식당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윤은 주스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이제 다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철민은 수진과 하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사진들, 그리고 지금의 수진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눈매가, 미소가. 철민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철민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철민건설은 안정을 되찾았고 수지는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하윤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아침, 철민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곧 만개하겠죠. 철민은 이 계절을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요즘 수진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회의를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중요한 결정을 논의했습니다. 철민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불안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철민은 뿌듯했습니다. 수진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수진이 맡은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철민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업무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의 학교 생활, 수진의 건강, 철민의 취미 생활, 할아버지와 손녀는 이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철민건설 본사 15층, 부사장실 문패에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강서연.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서연은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온 제안서,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임원들의 보고서.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서연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일이 즐거웠으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서연은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서연은 일반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젊은 직원들이 서연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며 옆 테이블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업무 이야기, 회사 이야기. 서연은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개선할 점들을. 오후 3시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연도 참석했죠. 회의 주제는 신규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낙후된 주거 단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영업 담당 임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수익성 분석, 예상 투자비, 공사기간,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영업 담당 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철민은 회의 끝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제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 철민이 평생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하윤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하윤의 바이올린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앞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철민도 와 있었습니다.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하윤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얼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윤은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선율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하윤의 손가락이 현 위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년 전 지하철에서 켜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윤이 연주하는 곡은 그 자장가였습니다. 철민이 만든 곡, 서연에게 불러주던 곡. 철민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서연을 안고 이 노래를 불러주던 밤들. 철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연과 철민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윤은 객석에서 엄마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윤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하윤은 신이 나서 오늘 발표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연과 하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엔 종종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이었고 내일은 쉬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윤은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습니다. 하윤은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하윤을 객실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무릎에 놓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담요를 가져와 할아버지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철민이 눈을 떴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 너무 행복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철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30년을 기다렸어. 너를 찾기 위해. 이제야 찾았구나.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타닥거렸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팬케이크를 굽고 과일을 썰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윤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하윤이도 좋은 아침. 철민도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철민의 집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윤은 앞서 뛰어갔습니다. 나비를 쫓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서연과 철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와 손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가족. 산책로 끝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앉아 쉬었습니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철민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너를 찾아 헤맸어. 30년 동안.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더 이상 헤매지 않으셔도 돼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오후에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미래 계획, 서연의 엄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철민은 며느리의 바이올린 연주를 녹음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연주한 거야. 들어볼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프가 재생됐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게 외할머니의 연주구나.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연주하고 싶다고. 외할머니처럼. 저녁이 됐습니다. 서연과 하윤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철민은 두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와. 네, 할아버지. 꼭 올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철민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민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연과 하윤과 함께한 하루. 철민은 꼼꼼히 적었습니다. 하윤의 발표회, 함께한 저녁 식사, 아침 산책,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일기를 다 쓰고 철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서연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6월 15일,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철민은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친척들과 회사 임원들이 초대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풍선과 꽃으로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케이크도 준비됐습니다. 큰 케이크였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철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 손녀 서연의 생일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생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36개의 초. 서연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다는 게,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게.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정원엔 서연과 철민 그리고 하윤만 남았습니다. 셋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 기뻐요. 하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가족 최고예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마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은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하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철민도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예전처럼 따로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철민은 서연과 하윤이 잠든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민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평화였습니다. 3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과 하윤과 함께하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함께할 하루가. 이렇게 서연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제 그들에겐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철민은 이제 편안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손녀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았습니다. 하윤은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함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앵벌이하던 소녀가 본 목걸이 하나가 30년 전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고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난 가족은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